네, 지금부터 한국수산회가 주최하고 한국수산경영학회가 공동 주관하며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경대학교가 후원하는 새정부 수산어촌 비전과 전망 수산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제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산정책 포럼의 사회를 맡은 저는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의 김봉태입니다. 오늘 수산정책 포럼 진행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개회식이 있고 수산어촌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님과 부경대학교 교수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님이 3편의 주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0분간 휴식 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님을 자장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훈 한국수산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용민 한국수산경영학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종헌 국민의힘 부산금정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영수 부경대학교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갑출 선안구 기선저희망수역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길 제1리그 잠수기 수역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희진 한국자율관리업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국재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선재 한국수산자원공단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분들은 호명하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목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님, 이현동 부경대학교 교수님,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종합토론 토론자분들은 호명하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목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진호 해양수산정책연구소 부소장님,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님, 홍석희 한국수산회 이사님, 송영택 현대해양 대표님, 박지훈 수협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한국수산회 정영훈 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포럼을 하게 됐는데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이걸 우리가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존다든가 그거 하면은 동영상이 촬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산회 회장 정용훈입니다. 오늘 새 정부 수산어촌 비전과 전망 토론회를 공동 주관해 주신 신홍민 한국수산경영학회 회장님과 토론회 종합토론을 이끌어 주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님을 비롯한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님, 부경대학교 장윤수 총장님, 백종원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한수연 김성호 회장님, 그리고 자율관리업연합회 이진 회장님, 119 잠수기 수역 김정길 조합장님, 서남구 기선 저인망 정각길 조합장님, 그리고 부산 공동어시장 박급재 사장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수산업은 식량산업이자 국민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산업과 어촌 사이에 대두된 생산량 감소, 중고성 불법업, 이상기후, 어촌 소멸, 업 종사자 고령화, 노동력의 신규 진입 저하 등의 이기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근의 업 생산량은 1986년 170만 톤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하여 2016년에 100만 톤 이하로 나타난 이후 최근에는 약 93만 톤의 어획고를 기록하며 이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촌 사회는 더욱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촌 사회의 저출산과 초고령화, 그리고 신규 인력의 기후기촌 유입 한계 등으로 섬 지역을 시발점으로 점차 연안 어촌에 이르기까지 어촌의 지역 소멸 현상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수산어촌에 나타난 이기는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이나 수산업의 고도화 등을 지향하는 산업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산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악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새 정부의 수산어촌 국정 과제를 공유하고 수산어촌에 나타나는 구조적, 사회적 악순환의 고리를 제거하여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토론회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수산어촌이 직면한 위험을 정부, 학계, 어민 등이 함께 생각하고 수산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새 정부 수산어촌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오늘의 토론회가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희망의 수산업, 활력 있는 어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승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환영사는 한국수산경영학회 신용민 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전국의 수산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한 걸음을 하셔서 이 자리를 경배해 주신 대의원들 반갑습니다. 한국수산경영학회 신용민입니다. 장마와 함께 오늘 마침 비가 많이 오는 날입니다. 어려운 날씨에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전국의 수산인들은 또 이 자리에서 2022년도 한국 수산의 주관, 그리고 저희 학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수산정책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학회에게 이런 소중한 참여의 기회를 주신 금융은 한국수산의 회장님을 비롯한 수산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새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인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에 맞추어서 새 정부의 수산 어촌 규정과 전망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새 정부는 부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해양수산부 권수루 수산정책과장님께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들을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인해서 식량의 무기화라는 새로운 위기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수산 식량 문제가
오늘 또 우리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동 교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실 것이고, 이제는 어촌 소멸이 아니라 어촌 붕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촌 문제에 대해서 대한사람 개발원의 박상우 어촌 연구부장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질 토론회에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님들이 이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있고 많은 의견들을 건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학회는 오늘 오전에 중계 학술 발표 대회를 이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기존의 여러 사회과학적인 연구들이 발표되었는데, 특히 젊은 신인 연구자들의 발표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수산업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사실 그분들의 미래가 어쩌면 좀 어두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은 인력들의 미래에 대한 도전을 본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깊은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근대제법 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이 넘고 수산업법이 제정된 지도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산업은 가능한 시절에는 국민의 식량으로서,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는 외화의 어떤 주요 수입원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우리 수산인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 경쟁에 밀려서 어촌은 소멸되고 산업 경쟁에 밀려서 수산업은 지속성마저 우전되는 그런 지경에 들었습니다. 실제 어업 인구는 과거의 10% 이하로 떨어졌고 생산량은 산업화 초기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이를 우려하고 논의하는 여러 자리들이 마련되고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또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배가 넘쳐나는 바다, 어촌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또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촌 소멸을 걱정하고 바다에 배가 없는 그런 바다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수산인들, 바다에 자원이 없으면, 그리고 배가 없으면 바다는 방부제와 똑같습니다. 어촌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문화도 사라지고 전통도 잊지 못하게 됩니다. 바다와 어촌을 그저 비어가는 공간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국제정세 악화에서 다시금 우리가 이 수산업을 식량산업으로 다시 한번 지켜야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 정부에서는 법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서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적어도 그러한 희망을 우리 수산인들에게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보내며 알찬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는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님을 대신하여 김준석 수산정책실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마스크 좀 놓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김준석입니다. 사실 한 20분 일찍 와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우리 수산인 또는 어업인들 또 여러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좀 정각에 딱 맞춰져 와서 좀 죄송합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좀 참석을 하시고 싶어 했는데 불가피하게 또 서울에서 또 주요 일정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대신 장관님 말씀을 전해드리게 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수산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수산회 정영훈 회장님과 한국수산경영학회 신용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어촌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수산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난 2019년 전문가들께서 모여 수산정책포럼을 출범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시의성 있게 수산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수산정책포럼의 해안에 공감을 표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업 생산량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60%에 가까운 어촌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친 삶의 치유 공간으로서 어촌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과 같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세계적 수요도 높아지면서 우리 수산업 어촌에도 변화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새 정부에서는 풍요로운 어촌과 활기찬 해양이라는 수산 분야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수산업 혁신과 어촌 활력 증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시설 중심의 어촌 개발에서 한 단계 도약해서 어촌의 입적 역량 증진과 생활 서비스 향상을 통해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근의 어업은 노후화된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현장의 어업 규제를 혁신하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환경, 스마트 양식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서 수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의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파고 속에서 우리 수산업, 어촌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포럼은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도 이번 포럼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새로운 수산정책 추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수산업, 어촌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대동. 뒤에 아마 우리 수산정책과장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마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전, 10년 전에 이제 정부가 새로 바뀔 때마다 여러 국정과제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에 계신 수산업 또는 어업인들께서는 조금 이제 만족하실지 몰라도 제가 이제 10년간 시기열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이 수산 분야 국정과제는 제가 과거에 기조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보다 예산 측면이라든가 과제수 측면에서 대폭적으로 상당한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수산인, 어업인 또 우리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가면 앞에 말씀하신 신 교수님이나 여러 가지 위기를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축사는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전국의 수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백종원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한국수산회와 사관업의 한국수산경영학회와 공동 주관하고 새 정부 수산어촌 비전과 전망을 주제로 2022년 수산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2022년 수산정책 포럼의 개최를 애쓰신 한국수산회 정용호 회장님과 한국수산경영학회 신용희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외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신 표소 존경하는 장영수 부경대학교 총장님과 해양수산부 정책실장이신 김준서 실장님, 그리고 오늘 자장이신 조정희 부원장님과 양동엽 관리원장님, 김정기 조합장님, 김성호 연합회장님과 유정권 소장님, 이진 연합회장님과 정갑출 조합장님, 홍석희 협회장님과 박학재 공동시장 대표이사를 비롯한 토론자와 발제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이라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미래를 담은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어촌 활력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고 어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300개소를 대상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배영량 총량제 확대하고 수산자원평가 고도화를 통한 자원관리형 제도 확립, 스마트 양식 단지 6개소 가동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미래 수산어촌의 미래 비전을 담은 국정과제가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가인수 감소와 고령화로 20년 후에는 어촌의 80% 이상의 소멸이라는 것은 전망과 함께 어촌 현장에는 노동력 인력 부족과 CPTPP 대응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대응 업 소득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수산정책 포럼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갖춘 수산업 육성과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촌의 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치지민 수산정책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항상 수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축사는 부경대학교 장영수 총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이 제자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반갑고, 또 오늘 준비해 주신 우리 수산경영학회 회장님도 우리 대학 교수님이시고 발표자도 우리 대학 교수님이시고 또 많은 분들이 부경대학을 졸업해서 이렇게 수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참 부경대학의 역할이 그래도 역사적으로 많은 자랑을 해온 해양수산의 명문대학이라는 것도 자부심을 느낍니다만 후배들께서 아직도 힘을 발휘하시고 또 부진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 전국 수산인 여러분과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장영수입니다. 이번 한국수산회가 개최하시고 수산경영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시는 2022년 수산정책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제가 다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호명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백정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제 김준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곧 이어서 이제 주제 발표에서 새 정부의 여러 수산 정책들이 이렇게 소개도 되고 이렇게 발표도 있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면서 좀 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좀 더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잘 하고 계시면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칭찬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양수산부가 힘을 받아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일화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총장으로서 여러 이제 활동을 하면서 특히 교육부와의 관계를 제일 많이 한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 가다 보니까 교육부의 비지론이 대두되면서 지금까지 교육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위기에 있습니다. 실제 내부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고 있고요. 우리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를 무군으로 지지를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게 가장 큰 흔들림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인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해양수산부를 지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양수산부와 수산인은 일심동체가 되어야 되고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대책도 같이 마련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동반 성장하여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 외부로부터의 위기가 왔을 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명심하고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대학도 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4년제 대학의 입학 정원이 약 50만 명인데 지금 4만 명들이 약 36만 명밖에 없습니다. 이미 부족합니다. 근데 작년에 신생아 출산 수가 21만 명이에요. 향후 17년, 18년 후 요 상태 그대로 간다면 결국 절반 이상의 대학은 문을 닫아요. 굉장히 위기입니다. 우리 수산인들께서 늘 외치는 수산의 위기, 우리 20년 동안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대응도 그리고 대책도 그리고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기입니다. 물론 위기가 없는 일이야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대학도 뼈아픈 구조조정을 하듯이 우리 수산업계도 정말 경쟁력이 없거나 또는 경쟁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 산자부를 포함해서 여러 부서들은 많은 R&D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과 관련해서는 R&D와 함께 인력 양성 사업을 수백억씩 수천억씩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준석 실장님 오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이 말 드린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없습니다. 이거 문제가 됩니다. 우리 부경대학은 아시다시피 해양수산 분야의 최고대학이고 명문대학이고 특성화된 종합대학으로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또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미래를 선도하는 미래수산업의 선도대학으로서 신산업 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타 분야의 지금 현재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연구와 인력 양성 사업을 저희들이 1년에 1,600억 정도를 유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R&D는 있으나 인력 양성 사업이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인재가 떠난 산업은 존립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해양수산부도 해양수산부의 독자적인 인력 양성 사업에 다 같이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경대학교도 앞으로 미래 수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부경대학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도 이 자리에 함께 섰다는 것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촌 정책의 새로운 여러 방향들과 그리고 정책들이 수립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임준택 회장님은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축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축사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황보승희 국민의힘 부산 중부영도부 국회의원님이 참석하지는 못하시고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자료집에 실리지 못한 관계로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전 2022년 수산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수산의 정용훈 회장님, 한국수산경영학회 신영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다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자원의 보고이자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포럼 개최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뜻깊은 자리인 만큼 어촌 해안 발전을 위한 해안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소대가 틈도 깊은 자리에 부득이 국회에 정상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호선이. 이렇게 해서 개회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자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진 나가는 거는 찍은 걸로 나가고 누군가 내부적으로 갖는 거는 큰일 납니다. 공식 나가는 거는 마스크 끼고 제대로 가는 거예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화이팅 하겠습니다. 쓰다보의 미래 하며 화이팅 하겠습니다. 쓰다보의 미래. 네,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로 해양수산부 권순욱 수산정책과장님께서 새 정부 수산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권순욱 과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새 정부 수산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그 앞에서 일부 말씀도 있었는데 새 정부 국정 과제는 수산부의 내용이 41번 과제인 해양 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의 일부가 담겨 있고요. 73번 과제인 풍요로운 어천, 활기찬 해양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국정 과제를 포함해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산 분야 정책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5년 핵심 정책 평가, 정책 여건과 전망, 수산 정책 방향 그리고 정책 추진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년 주요 성과입니다. 어천 유기를 선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19년 사업지를 시작으로 해서 22년도 사업지까지 총 300개소를 모두 선정을 했고 현재는 25개소를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244개 어항의 안전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촌의 정규 여건 개선과 생활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총 정부의 4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수산 공익직불제를 작년 도입하고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유동성 공급과 영어 지원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어로업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 개선도 이뤄낸 바 있습니다. 수산업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서 금어기 등 인풋 규제와 분해 자망에 대한 정부 집권 TAC 등 아웃풋 규제를 병행하고 그리고 분해 어선에 대한 감촉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양식 면허 심사평가제 근거 마련, 수산물 활용이나 폐허구 관리 등 친환경 생산 기반 조성도 가속화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FPC, FDC 그리고 클러스터 거점단지 등 현대화된 유통 가공 시설을 지속 확대하였고 수산식품 산업법과 김산업법을 제정해서 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수산식품의 고부가 가치와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때문에 도시 근로자와 격차는 좀 여전한 상황이고요. 어촌의 의료복지라든가 교육, 정주기관 등 생활환경은 여전히 약후하며 어선업, 양식업 모두 규제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어업인의 정책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실적을 생략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정책 효과를 간략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20년 어선장 어업이익을 볼 텐데요. 근해 연한 각각 17년 대비해서 23%, 39%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가소득 수준도 21년도에 20년보다 구소득 5,239만 원인데 이것도 17년도에 비하면 한 7%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산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바다숲 조성이라든가 폐허 수거량을 지속 확대하는 등 그런 노력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김종자라든가 개체굴 생산 전환을 지원해서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규어기촌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통계청이 발표한 21년 기호인이 1,216명이었는데 20년 967명보다 25.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불법업 단속 강화를 위한 조직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정책 여건과 전망입니다. 어촌 유길 300사업 경험이라든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수산업의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 등 강점을 좀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수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수산 분야의 가장 중요한 지금 약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 소비의 회복과 수산 가공식품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따라서 이를 기회로 삼아서 수출 마케팅 그리고 신선 가공 유통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 내년 상반기로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해서 친환경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수산물 먹거리 안전과 소비 유축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강력한 대응 방안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새 정부 수산정책 방향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어촌, 경쟁력 있는 수산업이라는 주제 아래 27년까지 어촌의 삶의 질을 도시 대비 80% 수준으로 그리고 어가소득은 6,500만 원 수준으로 그리고 수산물 수출은 35억 불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만큼 살만한 어촌 조성, 어업인의 경영 근로 환경 개선, 수산업 경쟁력 확보, 수산식품 소비 체계 구축으로 범주화해서 주요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을 정주 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도시 수준의 복지, 의료, 문화 서비스 제공과 소득원 마련을 통해서 도시만큼 살만한 생활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촌 유길 300 후속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기존의 유길 사업은 개소당 평균 한 100원 규모로 비슷한 규모로 어촌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추진했는데요. 신활력 증진 프로젝트 사업은 세 가지 생활권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국가 어항 정도 규모가 있는 곳에 생활 서비스 지원 거점을 마련하고 상업센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유형 2번 같은 경우는 마을 연계형으로 해서 생활 서비스를 구축하고 유형 3은 지금 종전에 이제 어촌 유길 사업과 유사하게 학교 등 마을 환경 개선에 특화해서 사업 규모도 좀 다양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 어업기지인 국가 어항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서 유도하고 특화 어항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촌의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현재 남해권 세 곳에만 있는 어업안전보건센터를 동해 서해권으로도 확대하고 현재 1,500명 수준의 여성 어업인 특화 검진 대상도 저희 전체 여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접근이 불리한 낙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업인 안전 쉼터를 추가하고 취미 교육이라든가 마음 치료 등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제공도 추진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누구나 쉽게 기여가 가능하도록 패키지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청년 어선 임대 사업 그리고 공공 양식장 임대 지원으로 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기여인에 대한 정책 자금, 기여 학교 등 기술 교육 등 종합 지원을 확대해서 정착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촌 유명 자원을 활용한 특화 마을도 조성하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기존 생활 SOC 형태로 좀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득 주도형 사업도 신규로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 편의 관리를 위한 낚시 복합 타운 그리고 낚시 학교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모든 분들에게 최소한의 소득과 근로 환경을 보장해서 그 새로운 인력이 어촌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산물 공급이라든가 영토보호, 해난 안전구호 등 수산업의 독립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그 수산 공익직불제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분리 지역 어업인 지금 그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그 공익직불금을 소규모 어업인과 그리고 어선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그리고 지금 그 선택 형식불제로 있는 수산자원보호직불금 등 기존 직불금은 지원 규모하고 단가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농어업 간 그 적용에 좀 차이가 있는 세제라든가 농사용 정유력 사용 확대 등 이런 것도 관계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식수산물 재보험 가입률이 현재 한 30%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고하고 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험료 인하, 그리고 계속 가입 시 할인 혜택 같은 것과 같은 어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그 근로자 수급 정상화를 지원하고 인하인 신규 쿠트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어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현재 고용부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20톤 미만 어선원 등에 대해서도 그 바다 전문성이 있는지 필수적으로 일어나고 현장 관리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 분야 그 산재보험인 어선원 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그 향행 그 3톤 이상 어선에서 전톤수를 확대해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재어선원의 그 산업재해 보장을 위해 직업재활급여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그 현재 뭐 완도 수보 등 그 2개 그 수상계 교구 마이스터가 있습니다. 이런 그 전문성 있는 청년 어기사 그 육성을 위해 가지고 다른 그 수상계 교구 같은 경우에도 마이스터교로 좀 전환을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계 교교 승선 실습을 해양수산연수원으로 일원화해서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그 비수상계 출신의 그 일반인 어선 희기사 양성 과정도 확대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체질 개선을 통한 수산업의 경쟁력 확대입니다. 먼저 자원관리 측면에서는 평가 어종 확대, 그리고 해역별 심층평가 등 수산자원 평가를 과학화 고도화하고 그 TAC죠, 그 총 어획량 제도 적용 대상을 27년까지 6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다숲하고 산란서식장 조성은 그간 해오던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원량 증가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연근의 어선 감척은 그 자원 상황과 경영 여건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인지 어느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법 어업 대응을 위해서 그 대형 어업지 조선 13척을 추가 배치하고 그 현재 그 동서남의 어업관리단 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목표로 국가어업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단속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의 불법 어급 철거, 국정수역의 자원조사 확대 등 어업 주권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장거리 어선 위치 장비도 보급해서 그 조난에 즉시 대응토록 하고, 화재 차단기, 양방기 자동 정지 장치 등 주업 안전 설비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현대화입니다. 현재 노후 어선을 한 6,000척 정도로 저는 추산하고 있는데, 신조를 위해서는 그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후 어선의 한 30% 이상의 신조를 위해서 근해 어선의 경우에는 안전펀드를 신설하고, 연안 어선은 2차 보존액을 지원하는 문제를 좀 확대할 계획이 있고, 원양 어선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펀드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 체납기 중심에서 모든 원양 어선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LPG 하이브리드 친환경 어선 개발로 그 산업 개편을 준비하고, 그 케이프타운 협정 기준에 따라서 노후화된 원양 양승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조업 안정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킨 표준 선형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 설계 건조 연구소 등을 직접 한 그 어선 건조 진흥단지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식업 관련입니다. 그 자동화라든가 그 재질병으로부터 이렇게 안전 확보가 가능한 그 입상 스마트 양식장으로 전환을 하는 걸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현재까지 지금 5개를 선정했는데 3개소를 추가 확대하고 이번 정도 본격 가동할 예정이고요.
AI 기반 순환 영어 양식 기술 개발 등 디지털 표준화 기술 개발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폴라, 아쿠아포닉스, 그리고 차세대 육상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설비 보급 확대와 첨단 기술 교육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양식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25년을 목표로 양식 면허제 발급 시에 심사 평가를 실시해서 어장 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어장 환경 평가도 모든 해상 양식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과 그리고 24년까지 저희가 인증부표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어업 폐기물을 현재의 30% 수준으로 잡아놓겠습니다. 아울러 수산부산물법 시행에 따라서 불쾌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순환 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자원화 시설 지원 그리고 기술 개발도 추진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는 이제 최근에 소비 트렌드를 고려해서 대서양 연어 국산화와 그리고 이제 해조류 종자은행 설립을 통한 대체육 시장 등 신시장 개척도 추진하는 한편 생산 연구 유통 기반을 갖춘 관상어 토소고리 전문단지를 22년에 시흥, 23년 상주 두 곳에 설립하게 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관상어 시장 활성화와 수출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식품 소비체계 구축입니다. 생산 단계 수산물의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서 수산물의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를 24년도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용 가능 의약품을 현재 72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해서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상 양식장 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썹 기준을 신설 등을 통해서 현재 2.7% 수준의 양식장 해썹 등용률을 6%까지 확대하고 수입 수산물 수준으로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유통 경로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에 입판장에 한 213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25개소 정도만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개소 정도를 저희가 입판장에 대한 현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때 방사능 검사 인프라도 함께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수산물 이적 확인을 위해서 위판 정부와 연계하는 형태로 이적제를 개편하고 수입 수산물 이적 관리 대상도 현재 17개 품목에서 고등어, 참치, 정어리, 가오리 등을 추가하는 물론 음식점 원산지 필수 대상 품목도 27년까지 한 25개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급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고 조사 시스템 개발 그리고 관측 품목 확대 등 수급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연간 정부 비축 규모도 현재 1.5에서 2만 톤 규모를 4만 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하고 임산부 대상 수산식품 바우처 제공이라든가 학교 군 공공급식 확대를 통해서 지역 수산물 소비 환경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선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는 산지 위판장의 물류 전문 업체가 포장, 배송, 보관이라든가 재고 관리 등을 일괄대항하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경매 및 생산자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이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단일 품목 수출 품목 1위인데요. 김과 같은 제2의 스타 수산식품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 전남에 추진 중인 수산식품 클러스터 2개소와 전북의 스마트 가공 종합단지를 이번 정부에서 차질 없이 주동하고 스마트 공정 제어 기술 개발과 공장 설비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출 중심 기지인 해외 무역 센터를 확대하고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의 KC 기반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일단 간략하게 세경부의 수산 정책 추진 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의견들 반영해가지고 계속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정부의 수산 어촌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권순옥 과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로 부산대학교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이현동 교수님께서 미래 수산식량 산업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현동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책 방향이라는 좀 굉장히 크고 무거운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그 의견인데 해양수산경제학부의 이현동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주제 발표 요청을 받고 수산 식량, 자급률, 식량 안보 이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췄다가 윤국 박사님하고 좀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 산업 정책 쪽으로 좀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인쇄된 내용하고 제가 발표를 드리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권순우 과장님께서 새 정부 수산 정책 방향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이 모이는 어촌 그리고 이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 발표는 경쟁력 있는 수산업 여기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의 환경 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영향으로 해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 식량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하고 FAO 최근에 며칠 전에 이경보 보고서도 냈는데요. 전 세계 지구촌에 거의 수백만 명이 지금 아사히 위기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빈곤극의 수급 불안정이 굉장히 심각한 국면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업, 고물가 이 영향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만 수산업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6월달 어명 면세유 가격 지금 거의 26만 원 육박해서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23만 원 해서 전부 다 이제 도산한다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름값 때문에 지금 대형 선박 어선들 추로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에 WTO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이 돼서 다행히 면세유 이런 양보조금이나 이런 이슈들은 4년 후에 협의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이 시간이 연금의 구조 개선을 위한 남아있는 4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야 되느냐 참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 이 부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수산물 유통 환경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업체들, 쿠팡이나 클리나 이런 온라인 유통이 직접 산지까지 내려가서 미니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산지 직송을 하는 이런 굉장히 유통의 전환점에 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산업을 둘러싼 미래의 키워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심각한 인구 절벽의 어촌 인구의 문제 그리고 고물가 그리고 식량 안보 위기 굉장히 다양한 그런 현안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 학기에 1학년 경제학 원론 수업을 하면서 원론 책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이윤식입니다. 이게 비단 수산업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산업이 산출물을 생산해서 제값을 받고 그러니까 가격 문제 그리고 또 생산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물량의 문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느냐 그런 비용의 문제 이 세 가지가 결국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산업의 부가가치 이윤을 결정을 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산물 같은 경우에 가치가 진짜 어업인들이 생산을 해서 정말 제값을 받고 있는가 이 문제 그리고 또 수산물 생산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지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 비용 이게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이게 지금 임계점을 넘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 있는가 이런 진단 마지막으로 과연 진짜 어업인들이 힘들게 일을 해서 정말 적정한 이윤을 받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찾는 과정이 결국에는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진단
이 부분하고도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산물 가격 지난 한 20년 동안 제가 그 물가 변동률 제거하고 실질 가격으로 한번 계산을 해서 그래 보면은 물론 그 어종별로 좀 차이가 있고 시기별로 뭐 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년 전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 생산 변동, 수입의 변동 이런 수급 변동 요인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수산물의 가치 이걸 그 우리가 어업인들 그리고 우리 정해수부 우리 수산업계가 진짜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20년이나 지난 이런 시간을 흘러 거슬러 올라오면서까지도 제값을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해서는 좀 실패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프에 보시면은 연근의 의류 평균 가격 물론 뭐 물가 요인 제거를 했다 하지만은 상당히 이게 좀 크게 올랐다 보기 어렵고 고등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300원 20년 전에 1,300원인데 지금 뭐 1,400원 양식 수산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양식은 생산이 이제 대량 생산에 따른 그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좀 코스트가 다운되고 이게 이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가격적인 그 가치 제고 이걸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산량은 뭐 다 아시기 때문에 뭐 해조류 제외하고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근의 그 생산량, 의류 생산량, 양식 같은 경우도 생산량이 뭐 좀 정체, 확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산비를 보면은 지난 한 10년 동안 어로가는 한 50% 올랐습니다. 양식어가는 무려 2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경비가 오르고 있고 최근 한 5년 안에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해업의 그 비용을 보면은 선원 임금이 무려 거의 한 43% 가까이 차지하는 노동력도 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임금 문제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가격, 생산량, 비용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어업인들이 얻는 이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어업인들은 과연 먹고 살만한가 이 부분을 통계로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소득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그 어업 소득은 좀 감소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전 소득, 뭐 정부의 그 이제 직불금이나 공적 보조금이죠. 이게 이제 지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발표 자료 중에 저는 이 숫자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다가 그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국민계정과 더불어서 5대 경제통계로 중에 하나인데요. 산업연관표 가장 최신 그 통계가 2019년표인데 거기 보면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 작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이렇게 이제 뭐 1차 산업의 생산물의 부가가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 내역을 보면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다 영업잉여가 플러스고 어느 정도의 이제 잉여를 얻었는데 수산물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상당히 정말 치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수산업의 정말 어려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통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산물 그 생산자의 목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KMI에서 지금 수산물 유통 실태 조사를 지금 한 4년 전부터 해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생산자 수치율 그러니까 1,000원을 팔아서 어업인들이 얼마를 가져가는가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점점 줄어들어서 427원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농산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식량작물은 무려 65% 정도 농민들이 가져가고 있고 과체류, 과일류, 축산부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50%를 넘는데 수산물만 이렇게 생산자 수출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과 식량 안보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FAO 그 가격 지수, 수산물 피시 프라이스 인덱스 이게 뭐 비공식 지수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급격하게 이렇게 오르면서 식량 안보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식량 안보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뭐 FAO에서의 뭐 정한 정의 그리고 이제 안보를 규정하는 요건들 이게 뭐 대표적으로 보면 가용성, 접근성, 그리고 안정성, 활용성 이런 지표들
그리고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세부 뭐 통계라든지 지표가 수백 가지에 달합니다. 이것도 좀 뭐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서 개도국이나 최빈국이나 도서국가 이런 데서 이제 수산물을 많이 먹는 그런 국가들에 있어서는 식량 안보 관점에서 우리 수산업이라는 게 농업만큼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 OECD 선진국이나 선진국 이제 다양한 식량 공급원이 존재하는 그런 국가에서 이 수산물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식인 그 곡물과 동일선상에서 식량 안보 접근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영양 안보, 단백질이나 에너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그 영양 안보적 관점에서 우리가 수산물을 다시 한번 가치를 재조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산물이 실제로 동물성 단백질 30% 그리고 칼슘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 그런 사항입니다. 식량 안보를 한번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러프하게 해보니까 가용성이나 안정성 이런 것들이 호전될 빈이 없이 상당히 지금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제 어패류 생산량 감소 추세 그리고 그 가격 변동성 이런 것들을 자료로 분석을 해보면은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중에 가격 변동성이 제일 큰 것이 이제 수산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급률은 뭐 지금 한 68.4% 정도 되고 의류는 47%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뭐 식량 안보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국민 인식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뭐 핵심만 이야기하면은 설문조사를 그 대국민 청년 대상으로 해봤는데 국민들이 그 기후 변화, 해양 환경 오염, 수산물 안전 이슈 이걸 굉장히 다 이제 뭐 조사 전에도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했었는데요. 원전 오염수 방출했을 때 2명 중에 1명 정도는 수산물을 소비하지 않겠다. 이 부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좀 컸고요. 그리고 수산업의 기능 중에서 안정적인 공급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그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의 수산 분야 국정과제에서 앞서 수산정책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걸 이제 가져오면서 제 나름대로 뭐 디테일한 정책 과제를 저는 제시하지는 뭐 그 영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겠고요. 다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팔리시 디렉션 정책 방향이라는 것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수산물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이게 이제 부가가치의 원천, 소득의 원천이 결국에는 이제 수산물 가격입니다. 이거를 이제 높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생산 그리고 안정적인 자급 기반을 강화해야 된다. 세 번째로 생산에 투입되는 그 생산 요소 비용 이 부분을 이제 절감하고 어업은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부가가치 혁신 미래 식량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걸 이제 뭐 제가 이제 정책 방향으로 삼았고요. 그 각 전략별로 하나씩 보면은 지금 뭐 물가 때문에 그 해수부도 기재부 해수부 그 계속 이제 장관님 주재 회의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산물 이런 상황에서 수산물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이게 상당히 좀 뭐 넌센스 같이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 안정이라는 게 기재부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수부는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르는 물가의 급격한 변동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정부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고 이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렇게 물가 가격이 변동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산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노력을 정부도 해야 되고 어업인들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정부의 대응은 앞서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안에 전부 다 녹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업인들의 대응이 오히려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유통시장에서 어쨌거나 어업인들이 좀 바게닝 파워를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조직화, 공동 생산, 공동 출하, 자조금 확대 이런 것들이 좀 어민들 차원에서 좀 활성화되고 이게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자료를 찾다가 한 가지 축산물 가격하고 수산물 가격의 국제 비교를 해놓은 그 사이트가 있어서 봤는데 전 세계 167개국 중에 축산물은 우리나라가 물가가 1위입니다. 실제로 저거 보고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44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수산물이 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통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적으로 그 온라인 유통시장 활성화, 유통조선 기능 확충,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산물 이력제가 왜 활성화 안 되는가? 품질관리, 안전관리가 왜 제대로 안 되는가? 그 근본의 이면에는 저는 결국에는 수산물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출하할 때의 포장, 등급, 규격, 표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단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효율화가 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제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 유통조선기능 확충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쏟아부었고 그런 노력을 해왔는가 이게 결국에는 우리 수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일상에서의 가치 혁신 그리고 이제 뭐 수산식품 산업 육성하는 부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낡아도 너무 낡았다. 어선에서 작업 환경도 열악하고 상품성 제고도 안 되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위판장 넘어와봤자 얼마나 더 큰 가치를 받을 수 있을까? 어선의 혁신이 진짜 중요한 우리 수산업의 근본 체질을 바꾸는 그런 혁신이 아닐까? 여기에 상당히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탄소 중립 시대의 그 첨단 양식으로 전환하는 부분, 뭐 아무리 중요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 절감, 어업인들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류비가 너무 올랐는데 산업연합회의 또 이 자료를 또 보면은 우리나라의 산업을 381개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생산에 투입되는 유류비 비중이 제일 큰 산업이 도로항운 운송 서비스, 2위가 도로 여객 운송 서비스, 3위가 수산의획입니다. 이만큼 그 수산업은 연력을 굉장히 과투입하는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존립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국가 통계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류비 지원 외에 어업인들이 필요한 지원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뭐 국고 보조율 상향하는 거, 금리 인하하는 거,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수산 식량의 안정적 확보해서 자급률을 늘리는 부분은 생산 측면 그리고 소비 측면 그 두 가지의 투 트랙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관리의 실효성 제고해서 수산물 자급률 정책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나 이런 의문이 실제로 듭니다. 그 숫자 하나에 연연하기보다는 세부 어종 포인트를 잡아서 그 어종별 수급 관리, 수급의 안정화 이런 데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비축 물량 확대나 뭐 식량 보조기 경보 시스템 마련 이런 것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현대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수산업의 산업적인 측면을 가격, 생산량, 비용 측면에서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 발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연구부장님께서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어떤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상우 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이제 마지막 발제인데요. 제목을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어촌 정책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촌 소멸, 지역 소멸 관련된 연구를 2018년에 시작을 했고요. 계속 어촌 소멸을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요즘 같아서는 제가 양치기 소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현실화돼 가고 있고 우리가 과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외적인 파고를 우리가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정부 차원의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반복적인 내용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것,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위기인가? 그리고 어촌 정책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새 정부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될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원전수에 대한 방류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이게 아마 이제 엄청난 수산물 소비 위축 그리고 생산 문제로 연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개방에 대한 또 다른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 어촌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냐. 과거의 어떤 위기 상황보다는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일 거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18년도에 어촌의 읍면 지역을 가지고 인구 추계 모형을 돌려서 소멸 위험성을 예측을 했을 때가 한 81%였어요. 전체 업장의 한 81% 정도. 3년이 지난 작년 연말에 똑같은 방법으로 돌려보면 87%입니다. 한 불과 3, 4년 사이에 우리가 예측했던 이 상황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 여러 가지 자연 감소 이외에 이제 사회적 이동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인구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우리가 이제 기업이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구 유입에 대한 상황들을 보면 결국 자연 감소나 빠져나가는 인구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불과 한 1,200~1,300명 이런 신규 인력이 어촌 사회로 유입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분명히 좀 한계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 좀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도시 수준 내지는 준도시 수준에 맞는 부합할 수 있는 어촌의 삶의 질을 마련하겠다. 방향성 그리고 그 의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열심히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이제 우리 현장에 있는 어업인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국토 외곽이라고 하는 우리 섬과 연안에 있는 지역들의 만족도가 보시면 18년, 19년, 20년, 21년 보시면 계속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에 있어서 조금 의아스러운 게 정부나 지자체가 계속 생활리소시 인프라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 거냐? 결국은 전달 체계가 우리 국토 끝까지, 섬 지역까지, 어촌 지역까지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삶의 질 이공계획에 따르면 5년간 정부는 50조 가까이를 쏟아붓고 있어요. 물론 다부처의 사업이죠. 부처 사업도 다양한 영역, 교육, 문화, 의료,
여러 가지 영역 안에서 50조를 쏟아붓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또 우리 어촌 지역의 삶의 질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 속에서도 보건복지나 교육이나 문화여가 이런 영역들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과연 보건복지나 교육이나 문화여가에 있어서 정책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농식품부가 농촌지역의 농업인의 이 삶의 영역에 대한 정책을 하듯이 우리 해양수산부가 국토 외곽에 있는 섬과 어촌 지역의 어업인들의 이런 영역에 있어서 정책을 저는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어촌사회 내부를 좀 들어보면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생산 영역, 우리가 이제 1차 생산만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 이게 유통이나 가공, 관광 서비스의 영역이겠죠. 이 영역은 우리가 생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가공이나 유통, 관광 서비스 영역으로 나와야 되지만 새로 진입하는 밖에서 우리 어촌사회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생산 영역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 그들이 원하는 일의 방식은 생산의 일자리보다는 이런 유통가공, 관광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원하는 거죠. 그럼 정책이 물론 이제 생산의 지속 가능성, 우리 어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 영역에 있어서의 중요성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 어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방점을 생산 이외의 유통가공, 관광 서비스의 영역까지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가야 한다. 실제로 기여를 또는 기초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이렇게 들어보면 현장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활동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촌에 가면 일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형적인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어촌사회에 정착하고 새로운 미래 세력으로서 가져가기 위한 일자리와 이 작업의 환경, 근로 환경에 대한 준비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올린 내용을 제가 캡처해 온 건데요. 도시민이 바라보는 우리 어촌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과연 개방적이진 않다.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하죠. 기존에 우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어촌계 어민들이 이 새로운 인력,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개방성, 실제 이제 공동체 안으로 이제 편입시키는 문제, 그러니까 어촌계의 개원으로 들어가는 문제와 별개로 실제 협업의 대상 내지는 상생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보면 사실은 이 그림이 희사한 바가 저는 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발제를 준비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 어촌에 투입하는 역할, 이건 이제 대단히 성공적이고 저는 박수를 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아니면 어떤 지원적인 정책과는 별개로 실제로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우리 어촌 뉴딜 300 사업이나 앞으로 추진될 어촌 친환경 증진 사업 내지는 기타 수산 어촌의 여러 지원 사업들이 우리 어촌 공동체, 어촌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죠. 근데 여기에는 많은 재정이나 기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해보면 플레이어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업을 시작할 때, 평가할 때, 공모 사업을 할 때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평가 현장에 와서 본인들의 의지,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강조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참여 인력들은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촌계좌일까요? 아닙니다. 사무장입니다. 실제 많은 돈이 우리 어촌사회에 투입이 되고 있을 때 그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거냐, 현장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현장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 논의를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단히 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도 많고 또는 총계산이나 일부 리더의 리더십으로 결정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의 큰 패러다임 변화는 초기에 하드웨어적인 중심 그리고 생산 중심의 정책에서 사람 중심의 정책 그리고 환경 중심, 공간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로 이런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을 이끌어갈 플레이어에 대한 준비들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뒤에 플레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어촌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허나 허가에 대한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소득 기반을 올리는 정책, 그리고 삶의 질을 올리는 정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삶의 질 정책과 관련된 하나의 맹점이 뭐냐면 얼마 전에 농식품부 해수부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삶의 질과 관련된 전문 지원 기관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농어촌 지역에 국가가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농어촌 서비스 기준인데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안타깝지만 대단히 육지 중심의, 농촌 중심의 기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 하죠. 국토외곽 지역에 있는 섬과 어촌 지역은 이런 기준을 대입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섬이나 어촌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있는 지역에 맞는 별도의 기준들이 마련돼야지 최소한의 사회적 기본권, 우리 국민들이 삶을 영위해가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요건들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들을 하면 그렇게 디테일한 상황까지를 어떻게 다 이런 기준을 마련할 거냐. 이게 육지사고, 농촌 중심의 사고이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 해양수산부 어업인들의 목소리들이 밖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재정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지역 내의 격차 문제도 해소하겠다라고 이제 대책을 이행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국토의 끝단까지는 촘촘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어촌에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소멸기금 관련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1년에 1조, 10년간 10조를 지방소멸위기 지역에다가 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냐면 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수립을 합니다.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우리 해양수산부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들만 들여다볼 건 아니다. 지자체가 지방소멸위기, 지역소멸위기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섬과 어촌 지역은 제가 이제 공고협회도 평가 작업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섬과 어촌 지역은 철저하게 매입되고 있다. 왜 그럴까요? 표가 되고 있지 않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역에서 우리 섬어촌 지역에 대한 방향성을 지자체한테 제시해주고 이런 지역에 대한 대책들, 계획의 콘텐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해수부의 정책과 연결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한 논의들을 같이 해나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아주 차별화된 대책들을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안 퍼플섬인데요. 과연 이런 지자체 차원의 아주 독창적인 지원이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될 거냐라고 보면 사실 반신반의했었는데 실제 성과들은 상당히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외국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취지는 이제는 이 지역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정부, 관이 주도하는 정책의 방향에서 이제는 정말 민간이 좀 주도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가가 방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원과
감독, 관리, 평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들은 분명히 남아있는 거고요. 실제 이 사업을 구성하고 집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민간이 좀 주도해야 될 거다. 실제 유럽의 농어촌 기업 개발이 민간 주도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에 대한 좀 긴 호흡을 가져간다는 거죠.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평가하는 과정까지 7년의 시간이라는 충분한 텀을 주고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우리나라 예산 회계의 특수한 상황들도 충분히 인정하는데요. 지역에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와 준비 이런 작업들도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절충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종대 국정과제 방향은 앞에서 말씀해서 넘어가고요.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앞으로 좀 짚어야 되겠다 하는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3분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소득 정책, 업의 소득을 창출하든 어업 소득을 창출하든 이런 직접적인 지원들을 해 나가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공동체 기반으로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마을자치연금이라는 게 새로운 우리 어촌사회 입장에서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공동체 안에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과정, 그러니까 연말에 정산을 해서 배당금으로 주는 이런 제도들을 오랫동안 축적해 왔던 거죠. 이걸 조금 변형한 게 저는 마을자치연금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촌이 가져가는 이 마을자치연금 제도와 우리 어촌사회가 가져갈 수 있는 이 마을자치연금 제도에 대한 파급력, 확산 정도는 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강점은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득원의 다각화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연금제라는 타이틀을 건 이상 지속성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지속성을 소득원의 다각화와 안정화를 이루지 않으면 사실은 금방 깨질 거라는 거고요. 또 농촌과 다르게 우리 어촌이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그만큼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자본, 특히 이제 결속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성과가 좀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충남 서산에 있는 중앙어촌계인데요. 여기에는 소득원이 3가지가 있습니다. 마을어장에서 생산되는 어업소득, 그리고 체험휴양마을을 통한 어업의 소득, 그리고 이제 2차 산파 지원을 통한 강태 가공시설을 통한 가공 판매와 관련된 수익이 발생합니다. 여기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마을연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을어장에 이제 10명의 80세 이상 10명을 선별을 해서 월 10만원씩 지급을 해요. 월 10만원이 뭐 대단히 중요한 거냐? 실제 현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큰 돈이고요. 이렇게 하면 10명이면 한 1,2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 1,200만원의 재원을 마을어장, 체험마을, 그 다음에 강태가공시설에서 30%, 40%에서 재원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처음에 궁금했던 건 그러면 이 연금제도의 수혜 대상은 어촌계원에서 빠져나가는 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경영 이양이 이루어지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럼 뭐가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 수혜 대상은 마을어장으로 진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조건에 합의하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거나 기존 어민들이 마을어장에서의 소득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효과들이 있겠죠. 여기는 내년부터 75세로 낮출 거고요. 대상도 18명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동력에는 강태가공시설에 따른 판매 수익이 연간 30억을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는 시사점은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이 소득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생활과 경제적인 복지를 자립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 거다. 이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로 민간이 주도하고 그들의 거버넌스와 그들의 합의 체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지구별 수협이 가져가는 생활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의 매우 우수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 한림수협의 사례인데요. 한림수협이 FPC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근해업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많은 판고를 올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잉여 수익금을 가지고 이런 어업인들의 다목적 복지센터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핵심적인 소득 구조가 선순환 구조를 갖는 겁니다. 이제 마트를 운영하고 그 외에 필요로 하는 이제 어촌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취약했던 영역, 이를테면 사우나라든지 아니면 찜질방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목적 공연시설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이제 주거수협단위 안에서 직접 조합원과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이제 행정 영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지구별 수협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충분히 이러한 영향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앞에서도 이제 스마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산업화로서 스마트 양식이라든지 이런 산업화로서의 스마트도 필요한데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고령화된 인력, 그리고 줄어드는 생산 인력, 그리고 매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노동 집약적인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전략들도 좀 필요하다.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전략. 예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요. 낙지 손구멍을 이제 브러쉬라고 합니다. 이 브러쉬로 이 낙지를 맨손으로 잡으려면 엄청난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1m, 50까지 들어가니까. 얘를 AI 딥러닝이라는 영역으로 이 개체가 이 손구멍, 이 구멍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실제 확인을 해봤더니 전문가, 30년 이상의 전문가가 한 97%의 정확도를 갖는데요. AI 딥러닝 그 수준 가까이 정확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어촌사회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뭘까요? 자원량에 대한 평가, 적정한 생산, 그리고 노동부하를 줄이고 새로운 인력이 유입될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우리 스마트 어촌, 스마트업이 먼 미래, 대개는 R&D, 기업화 이런 영역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고 다양하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관주도, 행정주도의 지역개발 방식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뭘까라고 저는 리빙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실제 누진선백 사업 지역의 3개 지역을 리빙맵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3개 지역을 하면서 느낀 바는 따끈합니다. 현장에서 본인들의 각 개개인의 의견, 이거를 논의하고 의사결정하고 합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엄청나게 목말라 있다. 현장에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이 어촌에 대한 활성화, 지원 사업들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 집행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현재 우리 어촌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아니면 이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들로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어촌사회 문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인력 접근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하나만 키워드를 드리면 이게 4년 동안 추진하는 로드맵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해왔냐면 또는 하고 있냐면 건물을 짓고 건물이 다 지어지면 이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요. 이걸 조금 바꾸자는 거죠.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를 좀 정해놓고 건물을 짓는 방식. 그러려면 정책 설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계선백 사업이 되든 어촌 신활력 증진이 되든 앞으로 추가되는 여러 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이런 방향으로 조금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부장님 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10분가량 지연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도 조금 늦게 해서 그런 면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 10분 정도 종합토론에 앞서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종합토론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히 한
3시 5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